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희은입니다. 오늘은 챕터 2 문장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문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문장이라는 건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구조로 이제 표현하는 언어 양식인데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첫 번째,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어절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가 있어요. 구는 두 어절 이상이 모여서 동등한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구인데요. 구와 절의 차이를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구는요, 뭔가 완결한 그런 어떤 단어 역할을 하지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고요. 절은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절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장 성분의 구성을 볼게요. 우리가 앞서 단어의 어떤 성질을 품사라고 배웠는데요. 품사는 사로 끝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대명사, 관형사, 부사 이런 식으로 사로 끝나는 반면에 이 주성분은, 부속성분은, 독립성분은, 이 문장성분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로 어로 끝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는 어떤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가 해당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죠. 바다가 넓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체언에다가 주격조사가 결합될 수도 있고요. 주어 체언에다가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주어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인데요. 동사 플러스 하다 혹은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넓다가 바로 형용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좋다는 형용사인데 하다가 붙으면 동사죠. 이런 동사 형태도 서술어가 될 수 있고요. 또 나는 학생이다. 이게 바로 체험 플러스 이다죠. 이런 형태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인데요. 체험 플러스 목적격 조사. 다른 말로 체험 플러스 보조사가 될 수 있다. 자, 보조가 아니고 보조사입니다. 사가 빠졌는데. 그쵸? 자, 그래서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도 되고요. 나는 사과는 좋아한다도 되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도 되고, 보조사도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어입니다. 보어도 우리 아까 한번 했었는데, 복격 조사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불완전 도사 되다, 아니다. 와 같은 그 서술어는요, 불완전해요. 나는 되다. 뭐가 된 거야? 선생님이 되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죠. 얘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보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보어의 특징은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되고 이 앞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인데요. 관형사는 처음부터 체언을 꾸며주게 되어 있는 애고요. 관형어는 관형사를 포함해서 용언의 관형사형, 그 다음에 이제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 형태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죠. 그럼 그 형태가 뭔지 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책은 책인데 무슨 책? 새 책.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있는 그대로의 관형사죠. 자, 그런데 풍경은 풍경인데 무슨 풍경? 시골의 풍경. 얘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이렇게 된 것도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형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원래는 용언이에요. 동사나 형용사인데 관형사의 형태가 된 거예요. 뭐가 붙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붙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은 빵인데 모양이 너무 예뻐요. 예쁜 빵. 원래 기본적으로 예쁘다인데 거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런 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관형사보다 관형어가 더 큰 범위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사어 볼게요. 부사어는 용언,
관용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굉장히 지금 수식의 범위가 많죠? 그래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용언의 부사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형태도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예쁜데 참 예쁘다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길이 질다 라고 해서 길이 왜 지는데 비가 와서 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 하나 써놓을게요. 나는 철수를 삼았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철수를 무엇으로 삼았는지가 꼭 필요하죠. 원래 우리가 부사라는 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데 여기서는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말이 이상해요. 왜요? 필수적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부사어는 없어도 된다는 건데 이 두 개 같이 쓰여요? 네. 이걸 학교 문법에서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학교 문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학교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학계들의 그 국문학 학자들의 그 국어 학자들의 이제 그 어떤 의견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문법의 범위가 있는 걸 그걸 학교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 필수적 부사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수를 사위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를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어. 독립어는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혼자 쓰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감탄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독립어는 당연히 감탄사는 당연히 독립어에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철수야. 이런 식으로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다 라고 해서 독립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짜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요, 단어의 짜임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어도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였죠? 문장의 짜임도 어떻게 돼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혹격으로 읽으면 어때요? 옷이 얇죠? 얘도 문장이 얇은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타난다? 한 번 나타나는 게 혼문장이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견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견문장은 다시 2개로 나뉠 수 있어요. 혼문장은 우리가 공부거리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많이 주지 않아요. 문제는 이 견문장이죠. 이 견문장은 2개가 이어져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어진 문장.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을 아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안기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혹은 아는 문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지금 견문장이 2개 패턴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졌을 때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대등은 대등적 보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자, 대등한 건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 원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는요. 바꿔도 의미에 충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오타 하나가 났는데 대개 등 나열 이게 아니고요. 등을 뒤로 좀 빼주세요. 대개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맑다. 이거를요 바꿔보세요.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다. 그래도 의미에 손실이 없죠. 예를 들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바꿔보세요. 의미에 손실이 없죠. 그럼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종속이 뭡니까?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뭐 결과가 되거나 앞에 게 시간 전이고 뒤에 게 시간 후면 그 2개가 연결이 바뀌면 아예 다른 말이 되죠. 비가 와서 길이 진 거죠. 길이 질어서 비가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이건 종속적입니다. 여러분 바꿔보셔요.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이게 의미적으로 되나요?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되는 거는 그 두 개가 독립적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볼게요. 그 절이라는 건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 기능을 하면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사의 기능을 하면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의 기능을 하면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서술절,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사람의 말, 생각을 갖다 쓰게 되면 인용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표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절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관형사 역할을 하는 관형절,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 역할을 하는 서술절, 마지막에 인용절이 있었죠. 자, 명사 역할은 주로 명사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뭐가 붙냐면 기나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명사절로 아는 문장을 볼게요. 어디가 명사절로 아는 부분일까요? 제가 하지 않았음을 목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음, 제가부터 않았음까지 밑줄 치시고 명사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하지 않았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미음이 붙었는데 이 미음이 여기 이 을을 같이 붙어서 을은 뭐라고 하냐면 매개모음이라고 해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 바로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모음 중에 가장 약한 을을 넣는 걸 매개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지 미음을 바로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다. 고난이 오지 않다가 문장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디부터? 고난이 오지 않기를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기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명사절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관형절 니은이나 는이나 리을이나 던이 붙어서 실현이 됩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떠납니다. 자, 그 원래는 한국인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따뜻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같은 말은 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다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데 마음을 안고 간다. 여기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을 한번 생략하고 여기가 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이렇게 는이 표시된 거죠. 그래서 따뜻한의 밑줄을 치시고요.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그는 사실을 모르는데 그 사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돌아온 거죠.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쵸? 거기에 니은이 붙은 건데 이거랑 사실이랑 같죠. 그런데 이 관형절은 앞에서처럼 이렇게 문장의 성분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얘처럼 얘와 얘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격관형절이라고 하죠. 어쨌든 둘 다 뭐라고 한다? 관형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절이 부사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나 개나 서가 붙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는 잘난 척을 한다. 뭐 아는 것도 없이. 이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이 밑줄 치시고 부사절.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자, 그곳은 그림이 장식되었다 해도 되는데 뭐가 붙은 거예요? 아름답게가 붙였죠? 그래서 아름답게 밑줄 치시고 부사절. 그 다음에 길이 비가 와서 질다. 길이 질다인데 뭐 때문에? 비가 와서. 그쵸? 그래서 앞에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는데 여기 위치를 바꾸니까 뭘로 될 수 있다? 부사절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7차 문법에서 바뀐 게 뭐냐면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들이 뭘로 될 수 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연결해서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서술절로 안긴 문장. 절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 문장이 나와요. 토끼가 귀가 길다. 선생님, 토끼가 귀가 주어는 두 개인데요.
서술어 달랑하란데요. 이게 왜 절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토끼가 귀가 길다. 여기 서술어고요. 다시 서술어 안에 귀가 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서술절로 보시면 되고 절 표지가 없다. 미음이나 기역 여기 보면은 니은이 붙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어서, 도롱 이런 게 붙었다. 얘는 미음이 붙었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없죠. 그래서 서술절은 절 표지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인용절로 안긴 거. 인용절은요.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희윤이가 예쁘다고 말했다. 그 말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희윤이가 예쁘다 밑줄 치시고 간접 인용. 그 다음에 민수는 희윤이가 예쁘다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책을 쓸 때 좀 자기애가 충만했었나 봐요. 예문이 그렇네요. 자, 그래서 희윤이가 예쁘다라고 그분은 따옴표로 옮겨왔죠. 여기는 직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문법 요소에서 문장의 종결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평서문, 그 다음에 문장의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 끝에 나와 있는 어미, 다른 말로 어말어미이고요. 그 중에서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종결어미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높임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높임 표현이 또 문제 잘 나오죠. 여기 좀 별표 치죠. 높임 표현에 대해서는요, 수능 시험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왜냐면 요즘 우리가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좀 높임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묻죠. 자,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자, 그러면 일단 상대 높임은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거의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 높임이죠. 근데 이 높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청자, 듣는 사람에게 높이거나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동그라미 칠까요? 선생님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낮추는 거 역시 상대 높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낮게 얘기하는 것도요. 상대 높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뉠 수 있는데 제일 높은 거, 뭐 군대에서 쓴다는 단학가체, 우리 보통은 하십시오체라고 얘기합니다. 하십시오체가 아주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오, 옛날 말투죠. 하오체는 예사 높임. 그 다음에 그 보통 장모님이 사위에게 쓰는 하계차는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의 아주 낮추는 해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격식체로 해체와 해체에다 요를 붙이는 해요체. 얘네는 두루 낮춤, 두루 높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밥 먹어. 밥 먹어라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체예요? 얘는 해체죠. 어로 끝나는 거 보시면 명령형의 어로 끝나는 거 해체죠. 그런데 얘는 뭐 밥 먹어라. 얘는 무슨 체예요? 해라체죠. 그럼 얘는 두루 낮추는 거고 얘는 아주 낮추는 거니까 누가 더 낮아요? 얘가 더 낮은 거죠. 밥 먹어라. 그러면은 진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밥 먹어. 이거는 약간 좀 동등한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높임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대일수록 당연히 극존칭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이렇게 붙이면 해요체로 밥 먹어요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은 이건 좀 두루 높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는 문장의 주인공, 주어를 높이는 건데요. 자, 지금 주체 높임은 화자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상위자일 때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높으니까 높여주는 건데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 주체 높임 사람말음이 시, 특수어미 주무시다, 계시다. 그 다음에 깨서. 그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선생님이 오신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그 대상, 주어를 직접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할아버지가 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냥 다른 사람이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할아버지라는 대상이 높기 때문에 서술어를 잔다가 아니라 주무시다를 직접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주격조사도 뭘 쓰는 거예요? 깨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선생님이 오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선생님이 오다. 예의가 없는 애면 높임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선생님이 오니까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 시를 써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높이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보다는 깨서가 좋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입니다. 이 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체 높임이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시다. 그래서 시를 뭐라고 한다? 어간이 있고 어미 앞에 쓴다. 그래서 어미 앞 서너말 어미. 그래서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 시. 여기 별표를 치놓을게요.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은 원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그 주어하고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신체나 소유물이나 주어랑 관련됐다고 해서요.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런데 계시다와 같은 어떤 직접 높임의 어휘는 쓰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은요. 교장 선생님하고 관련되니까 그냥 높이는 거지 개 자체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요. 그 객체를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하는데 목적어랑 부사어 때문에 어휘를 사용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다녀왔다. 여기를 뭘 쓰면 안 돼요? 할머니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할머니니까 모시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객체 높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죠. 시간 표현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건시, 발화시라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거 발화죠. 발화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희은이는 나비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과 현재가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 시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현재 시제 먼저 할 거예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은 시간. 이걸 표현하는 건 지금, 오늘 이런 시간 부사하고요. 그 다음에 는, 현재 시제 선언말 의미 는을 활용할 수 있고요. 사건은 여기 일어났는데 자, 볼게요. 사건은 여기 일어나는데 발화는 말은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걸 나중에 얘기하는 건 이거 뭘까요? 과거죠. 빵을 먹었는데요. 어제 먹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먼저죠.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at, ot을 활용하거나 어제, 지난 이런 시간 부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발화는 지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는 거죠. 이건 뭐예요? 미래죠. 내가 내일 어딜 갈 거야. 내일 뭐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 부사 내일이 사용할 수 있겠고 계시나 리나, 리을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사동, 피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를 하나 칠게요.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동, 피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시간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하고의 문법이 곱일 거예요. 내용이 좀 있고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동, 피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주동과 사동이 짝이고요. 능동과 피동이 짝입니다. 주사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동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동주가 주어의 동작을 시키는 사동주가 있고요. 그 동작에 어떤 시킴을 당하는 피사동주가 있고 그 피사동주가 피사동행위 그 시킴을 당하는 피사동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피사동 사건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사동문이죠. 피사동 사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가 뭔가 그 시킴을 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여야 해요?
뭔가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장명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기본적인 정의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보면 선생님이 희훈이에게, 희훈이 H로 쓸게요. 희훈이에게 옷을 입혔다. 선생님이 직접 입게 해줄 수도 있고요. 너 옷 입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로 옷을 입는 행위를 하게 되는 애는 H, 희훈이죠. 피사동주 H, 피사동사건을 옷을 입는 거. 그러면 그걸 시키는 사람은 사동주죠. 그럼 주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희훈이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에서 보면 원래는 뭐라고요? 희훈이가 옷을 입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없었던 사동 주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 부분이 뭐가 생겨요? 혔다에서 희가 생겨져.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사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동문의 실현 방법을 보면요. 파생적 사동문, 주동사의 어근에 이희, 리기, 우구, 추가 붙어서 이제 그 짧은 사동문과 단형 사동을 만드는데요. 혹은 시키다, 차를 정지시키다처럼 전미사 시키다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길게 해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선생님이 희윤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개하다를 붙이거나 개하다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희윤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런 것만 사동문이 아니고요. 조금 더 넓게 봐서 원래 주동문으로 담이 높다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담을 높였다. 이런 식의 문장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킨 건 사람들인데 높아진 건 뭐예요? 담이죠. 그런데 담이 스스로를 막 높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피사동 사건 행위를 얘가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피사동 사건을 할 수 없는 무정물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목적어가 무정물이에요. 유정물이 아니죠. 유정명사여야 이 정의가 맞는데 얘는 유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길 보면 높다에 이가 붙고 없다가 붙어서 실제적으로 무슨 사가 됐어요? 사동사가 됐죠. 그래서 얘는 뭘로 본다? 학교문법에서 사동문으로 봅니다. 이거 꼭 적어두세요. 질문 나올 수 있죠. 선생님, 얘가 뭔가 시켜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렇긴 한데요. 얘가 무정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동사가 있기 때문에 사동문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능동과 피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은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 그래서 사슴이 사냥꾼을 잡은 거죠. 자기 힘으로. 근데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 사냥꾼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피동문을 실현할 때는 피동 전미사를 붙여요. 그런데 사동 전미사와 형태는 똑같은데요. 의미가 달라요. 이희, 리기가 붙고요. 혹은 전미사 되가 붙고 이러면 짧은 피동문, 아주 길이가 짧은 피동문인 파생적 피동문이 되고요. 파생 피동 전미사에 의하니까 파생 접사에 의하니까 파생 전미 피동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지다 혹은 개대다가 붙은 통사적 피동문, 긴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또 불필요한 사동 표현입니다. 별표 칠까요? 여기가 문제 좀 잘 나오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이 피동문이 두 개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능동으로 쓰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죠. 자, 그런데 이 토끼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행위를 당한 거죠. 토끼가 얘가 주어가 됩니다. 누구에게? 사냥꾼에게. 자, 피동문을 대면 이렇게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가 바뀌죠? 잡았다가 아니고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다. 희가 붙는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 희가 붙은 형태에다가 뭐까지 썼다?
어지다까지 쓴 거예요. 잡혀졌다. 그러면 피동이 2개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잡다, 희다, 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피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문으로 여긴다는 건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동 표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노래도 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면 청자 네가 그런 행위를 해줘라고 하는 부탁인데 시키다는 뭐로 하여금 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그 대상이 없잖아. 얘한테 바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키다를 주어나 화자가 직접 하는 행위에다가 붙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부정 표현, 중의적 표현을 보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의도 부정이나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부정하는 못. 여러분, 검정고시를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못 본 거니, 안 본 거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못 보면 공부를 했는데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안 본 거는요. 안 한 거고. 그렇죠? 너 공부 못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못 이런 짧은 부정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짧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지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긴 부정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나 청유는 뭘 쓴다? 마라와 마라요를 쓴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아요, 뭐뭐 하지 마 이걸 쓴다는 거죠.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자. 그래서 뭐뭐 하지 마요,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요, 말아요. 말아요는 안 돼요. 이 말다가 잘 김밥을 말아줘가 아니거든요. 중세 때부터 말아가 하나의 그 명령형, 그 이제 부정형의 명령형 의미이기 때문에 말아나 말아요가 안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노래기 때문에 시적인 허용을 좀 허용하는 거죠. 충격받으셨나요? 잊지 말아요 써두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요 정도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잊지 마요, 잊지 마라, 잊지 마요 정도 되면 자연스럽죠. 자, 서울에 비가 안 왔다. 서울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단순 부정, 이제 길이에 따라서 짧은 부정, 긴 부정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안 갔다라는 건 의도 부정이죠. 위에 비가 안 온 게 의도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단순 부정이고. 편집 때문에 집에 못 갔다. 능력 부정이죠. 근데 길이는 짧네요. 뭐뭐지 못했다 이러면 길죠. 그러니까 긴 부정이고요. 너는 가지 마라 명령문 부정인데 이 명령형 청유형 부정은 길이가 길죠. 그래서 우리가 긴 부정문에 속하게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중의적 표현. 이것도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문장 자체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식어와 피의수식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의 동생을 만났어. 그런데 이 철수의 동생이 귀여웠나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실은 철수의 동생은 안 귀여워요. 걔는 UFC 그 격투기 선수였어요. 귀여운 철수예요. 철수는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될 수 있죠. 두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철수는 안 귀여워요. 철수가 격투기 선수예요. 그런데 동생은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철수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철수가 만약 귀엽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귀여운 철수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동생이 귀엽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귀여운 철수의 동생. 그래서 쉼표는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걸 꾸며주게 되지 않고 얘네를 묶여서 그 뒤를 꾸며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가에 따른 중의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철수랑 같이 있다가 영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철수와 영희가 같이 오는 걸 내 혼자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철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이 영희 혼자일 경우도 얘기하고요. 나는 철수와 영희 2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그 만난 사람이 2사람인 걸 표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명확한 비교에 따른 중의성. 자, 성훈이는요, 나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만 걔가 진짜 많이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문장을 조금 붙여줘야 돼요. 성훈이는 내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성훈이는 나보다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자체를 분화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어떤 문장의 내용과 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예문을 좀 많이 보시면서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이제 43강에서 말소리 부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